이제 빅데이터에 관련된 내용을 오늘 강의를 할 건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통계 또는 빅데이터 학과는 자연계학과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문과 쪽에서도 이과를 갈 수도 있고요. 이과 쪽에서도 이과를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단순하게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도구예요. 이 도구를 활용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문제나 또는 사회적인 문제들을 검증해 보거나 분석해 보거나 이런 활동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들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알아봐야 될 거는 지방 소멸, 이렇게 도시를 명확하게 나타냈어요. 거기서 보면 지금 현재 소멸 위기 지역들이 지금 빨간색이 엄청 심각한 지역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빨간색이 전라남북도에 많고요. 그다음에 경상북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지역에는 이렇게 인구수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상대적으로 일자리도 엄청나게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인구수가 왜 줄어들까요? 그 이유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음 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봐봤더니 비수도권 인구가 수도권으로 이동을 하는 것들을 봐봤더니 가장 우선순위로 본 게 뭐냐면 직업이라는 겁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나는 도저히 우리 지역에서는 일자리를 못 찾겠어. 그래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수도권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어. 라고 하는 비율이 무려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교육.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각 지역마다 혁신 도시를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게 지방 공기업들이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국책연구소들도 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인구수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문제는 교육 수준이 떨어져서 남편만 또는 직장인만 남고 가족들은 수도권에 계속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냐면 나주입니다. 나주의 한전이라든지 또 콘텐츠진흥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수산 뭐 공사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한전 KPS 뭐 등등 여러 가지 공기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수가 별로 늘어나지 않았다는. 그래서 그걸 봐봤더니 교육 수준이 떨어져서 부인들이 내려오는 걸 꺼려한다는. 그래서 나주시에는 어떻게 하면 교육 수준을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최근에 나주시에서 교육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담당자와 별도로 미팅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관련된 학생들을 수준 높은 교육을 좀 시켜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한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고 관련된 내용들도 알려주고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욱더 심각하다. 근데 각 지역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봐봤더니 4년제 대학 등록률하고 그다음에 전문대 대학 등록률을 갖다가 통계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2022년도 말에 조사한 건데 결과는 2021년도까지만. 올해는 더 심각해졌을 거라는 겁니다. 내년은 더더욱 심각합니다. 일부 학교는 어, 워낙 등록자가 적다 보니까 대놓고 35세 이상의 어른들이 대학에 등록했을 때는 학비를 무조건 다 면제해 준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 등록을 해야지만이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차라리 그렇게 학교를 운영하는 게 낫지. 외국인을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전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새롭게 뭔가를 갖다 직업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문대에서 새로운 이런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해봤더니 심각한 것은 경상남도, 그다음에 요런 쪽이 제일 등록률이 지금 현재 뭐예요? 낮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인구도 많고 생각보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이렇게 적을까요? 그걸 봤더니 그 지역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대학교가 정말 많아요.
이렇게 대학교가 많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로 인해서 생각보다 등록을 못한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은 대학교가 설립이 되다 보니까 이것들을 채우기가 생각보다 힘들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전문대는 거의 대부분 빨갛습니다. 빨지 않았던 것이 대표적으로 보면 뭐냐면 울산은 원래 대학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 서울, 경기도 쪽에 있는 전문대가 그나마 더 괜찮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지금 현재 심각하다라는 것을 갖다 바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각 지역에서도 봤을 때 가장 많은 전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 전남이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심각하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청년들의 이동을 봐봤더니 청년들의 이동이 지금 현재 뭐예요? 생각보다 지금 많은 이동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대체 젊은 친구들이 왜 이렇게 이동을 많이 할 수 있을 수밖에 없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각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들을 생각보다 별로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필요 없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화시설을 누릴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결국은 뭐냐면 아이들이 대부분 수도권 또는 서울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쪽 지역만 그러냐라는 걸 봐봤더니 상대적으로 봤을 때 좀 많이 빠져나간 것과 적게 빠져나간 지역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요즘은 부산 취업률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로 그냥 딱 보더라도 어떻게 되세요? 무려 이렇게 많은 인원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과 같지 않게 최근에는 부산에 있는 대학을 나오더라도 지역 인재로 채용되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부산대조차도 취업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면 어느 지역이 취업률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렇게 좀 적은 데가 어디냐면 충북 지역, 그다음에 충남은 오히려 늘어났어요. 그리고 대전도 조금밖에 줄어들지 않았어요. 세종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일부 인구학자라든지 경제학자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세종 이남 또는 좀 더 심한 경우는 경기도 화성 이남에는 기업들이 별로 투자를 하지 않는다. 공장을 짓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장이 주로 짓는데 서울과 근거리에 있을 수 있는 곳에서 인구동이 유입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2021년도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다는 것은 지금 충남이라든지 천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쪽에는 생각보다 공장이 더 많이 지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라든지 바이오 클러스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형성하면서 그쪽에도 인구수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 지역의 대학생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쪽이 왜 인기가 많은지, 예전처럼 직어국이라고 하는 지금 직어국은 내신 5등급도 가는 대학이 직어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를 제외하고 최근에 서울대 정시는 더 심각한데 3등급도 들어가는 대학이 서울대이긴 한데 지금 기존 대부분 개 메이저 학과를 제외하고는 지방 거점 국립대라고 하는 대학들은 4등급도 들어갈 수 있는 학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대학을 나왔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취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도 나도 수도권, 인서울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각 공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적자여서 최근에 공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향후 몇 년간 뽑지 않는데요. 그리고 있는 사람도 만 몇천 명을 잘라야 한대요. 그래서 그런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러한 정보를 빠르게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항상 2년 전이나 또는 5년 전이나 내가 대학교 다녔을 때 생각해요. 아직도 학부모님과 대학 상담을 하다 보면 직업이 좋죠. 저 때 직업국 나오면 바로 취업도 되고 그래도 괜찮은데 라고 하면서 여전히 그 직업국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부모님들이 거기 나오기만 하면 취업이 됐어요.
지금은 그 길 나오더라도 취업률이 50%도 안 돼요. 그리고 50%조차도 좋은 회사를 과연 들어갈 수 있냐라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근데 그런 걸 전혀 분석하지 않고 데이터를 알아보지도 않고 하다못해 우리가 부모님들이 땅 투기를 하고 주식 투자를 하고 이런 거 할 때 정말 열심히 알아보고 열심히 합니다. 근데 자식의 문제 대학을 갖다 잘 보내려고 하는 거는 학원만 보내면 학원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해요. 조사를 하지 않아요. 어떤 지역으로 대학을 보내는 게 좋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요. 나 때? 거기 나왔어. 야, 너도 그냥 거기 가면 돼. 왜 거기를 가야 되는지, 과연 그 학과를 갔을 때 취업이 어떻게 잘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을 전혀 하지 않고 있더라. 엄청 중요한데도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그래서 각 지역마다 혁신 클러스터라는 것을 별도로 형성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지방을 살려야 되는데, 그럼 그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 먹거리를 갖다가 정부에서 지원금을 줘가지고 연구소를 만들고 거기에 인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각각 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기업과 그다음에 대학교와 그다음에 공기업 연구소와 이렇게 조인을 해가지고 관련된 연구들을 갖다 이렇게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중앙정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혁신 클러스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AI 클러스터는 지금 현재 강주로 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 국가식품 클러스터는 전부 전주 쪽에 밀어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첨단 의료 복합 같은 경우는 대구, 경북, 포항 쪽에 이렇게 밀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 공장이라든지 의료 약품을 생산하는 건 충북 오송에 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밀어주는 분야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 자녀가 진로가 뭔지 알고 있다면 그 지역에 있는 대학을 보내는 게 더 좋아요. 비록 이 친구가 내신 4등급이야. 근데 아이가 바이오 신약을 개발한 연구를 하고 싶어. 그러면 차라리 4등급짜리가 한국대라든지 또는 순천향대를 가면 취업이 된다는 겁니다. 왜? 충북 오송가 기업과 제휴해서 산학협력도 만들어줬고 이렇게 진행이 돼 있으니까. 아니야, 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로에 취업하고 싶어. 그러면 어디 쪽에 있어야 돼요? 인천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예전처럼 대학 간판이 있으면 취업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왜? 원서를 쓸 때 대학교 이름 적지 않습니다. 학과 이름 적지 않습니다. 학점 적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토익 성적도 적지 않은 회사도 굳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로 평가하죠? 관련된 경험이 있냐? 강의를 들어봤냐? 인턴십을 해봤냐? 이걸 물어봐요. 그 회사와 인턴십을 했던 학교를 가면 그 친구는 바로 뽑혀갑니다. 대학교 3학년 2학기 때부터 4학년 1학기 때까지 적게는 6개월에서 많게는 1년 동안 현장 체험 학습을 시켜주고 현장 체험한 내용들이 돈 받고 해요. 한 달에 적게는 80에서 많게는 150만 원을 받고 일을 해요. 근데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카이스트 대학원생도 열심히 실험하는데 받는 돈이 월 150을 받는데요. 그런데 산학협력을 받은 친구들은 그냥 가서 그렇게 특별한 일 안 한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150만 원을 받고 일을 하고 있고 그게 경력이 되고 그 경력을 가지고 취업을 하는 시대로. 취업의 트렌드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우리 아이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끌어줘야 하는데 그런 걸 전혀 분석하지 않았다. 또 지방정부에서도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각 지방정부 주도하에 혁신 클러스터를 별도로 만들어서 대표적인 게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그다음에 판교에는 테크노 쪽으로, 그다음에 상암에는 디지털 미디어 쪽으로. 그래서 아이들이 미디어에 전공하고 싶어. 그러면 최소한 부산이나 서울 또는 어, 경기도, 인천, 부천 이런 쪽에 가야지 미디어 쪽에 전공을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대학만 가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진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클러스터를 형성하려고 하냐? 이렇게 클러스터를 형성해야지만이 그 지역의 일거리와 그다음에 계속 정주 여건을 만들어서 그 지역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게끔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방정부에서도 이런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부모님들은 야, 이렇게 살기 힘들고 각박하고 그런데 그래도 사자 면허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잘 다니고 있는 카이스트, 위스트, 지스트, 디지스트를 다닌 학생들이 매년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중도 탈락을 하고 다시 의대 의치한학수에 면접을 봐가지고 합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무려 이렇게 1,000명이 넘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도 낮지 않아요. 지금 최근에 아이는 20만 명대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작년에 태어난 학생들은 20만 명도 안 돼요. 아이를 1년에 20만 명도 안 낳았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의사를 만들어. 도대체 누구를 진료해요? 진료할 사람이 없는데 왜 의대를 보내고 이럴까요? 그래서 의사의 수는 넘쳐날 수 있을 거예요. 지금도 망한 의사를 주변에서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망한 치과 의사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 아이들이 대학을 지금 들어갔다 하더라도 한 10년 정도 있어야 돼요. 먹고 살려면. 근데 10년 후에 과연 얼마나 많은 의사가 배출됐을까요? 그런다고 해서 인구수가 그만큼 많이 들어왔을까요? 우리 부모님 때는 매년 100만 명씩 태어났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20만 명 태어난대요. 그 20만 명 태어난 아이들을 진료를 해야 돼요. 과연 의사가 안정적인 직업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 빅데이터 이걸 조사를 하는데 내 아이가 10년 후에 의사 생활을 할 건데 의사 생활을 할 때 과연 진료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10년 동안 매년 배출되는 의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한 블럭에 가면 병원들이 수십 개가 있어요. 그러면 수십 개가 더 늘어나겠죠. 내 자녀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과연 있을까요? 물론 공부를 매우 잘해서 대학병원에 교수로 있으면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의사는 1년 평균 월급이 얼마냐면 27억입니다.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는. 그래서 이 진로를 선택할 때도 아이가 정말로 대부분 물어보면 18명은 의사가 되고 싶은 마음은 돈을 많이 버니까 의사가 되고 싶대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과연 그렇게 해야 될까? 근데 또 한 가지 봐야 될 건 뭐냐면 이공계 석사생과 이공계 박사생은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우리나라 반도체,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배터리를 연구할 수 있는 연구원이 부족하대요. 그럼 나중에 10년 후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내가 배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약에 관련된 연구를 했어. 내 몸값이 1억 이상 올라갈 겁니다. 왜? 대학원을 이수한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방송 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집안 거점 국립대를 나오더라도 얘가 대학원을 희망하면 서울대 대학원도 들어갈 수 있는 시대라고 지금. 서울대 대학원도 들어갈 수 있고 카이스트 대학원도 들어갈 수 있는 시대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카이스트는 좀 힘들어요. 왜? 남학생들이 분면제를 받기 위해서 카이스트를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대학원은 원하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10년은 어떨까요? 더 대학원을 이수한 사람이 적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도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시고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돈 얘기 많이 하잖아요. 퇴전 연소득이 과연 얼마인가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박사학위를 따고 난 다음에 별도로 추가적으로 더 연구하는 게 박사후 연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박사후 연구원들이 각 별별로 받는 금액들이 있는데 2000년도를 됐더니 그 비용들이 이제 점점점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3,500만 원 받던 사람들이 지금은 약 4,400만 원 정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공과 계열 중에서도 내가 전공이 뭐냐에 따라서 금액이 7천, 8천까지 올라간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평균이다 보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반면에 이렇게 연구원으로 남아있는 사람보다는 창업이나 취업을 한 사람들은 공학 쪽을 이수하면 지금 얼마예요? 6,900만 원입니다. 평균. 물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그래도 의대보다 적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기본적으로 월 1,000원 벌잖아요. 6,800 벌어봤자 의대 선생이 얘들이 2년 버는 거 의사는 1년 만에 버네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으로 취업만 했을 때 이 금액이고요. 만약에 이 친구가 창업을 했다라고 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 회장의 책을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나는 5천만 원 갖고 사업을 했다. 그리고 10년 동안 투자하다 보니까 전 세계 천등의 재산을 가지는 사학가가 되었다라고. 우리나라 지금 적극적으로 창업을 밀어주고 있어요. 아이디어만 좋으면 2억까지는 공짜로 줘요. 한번 망했어요? 또 아이디어가 좋으면 1억에서 2억을 또 줘요. 매우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님들은 내 자녀가 야 사업하면 망해. 안정적인 직장 들어가지 않을래? 라고 얘기해요. 네네, 맞습니다. 지금 배나기 선생님께서 단체 셔터에 지금 올려주셨는데요. 실제로 이런 상황입니다. 서울대 대학원 연구할 사람이 없어서 외국인을 뽑고 있어요. 근데 더 심각한 거 있어요. 우리나라 국책연구원, 국방연구원 이런 쪽에 연구할 사람이 없어서 직원 채용을 갖다가 블라인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중국인이 뽑힌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국적은 그래도 보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연구할 사람이 없어요. 왜? 핵물리학자? 지원을 안 해요. 서울대 핵물리학뿐만 아니라 카스트 핵물리학도 빵 뽑아놨어요. 쓰기만 하면 그냥 다 받아줘요. 근데 국책부에서 직원을 뽑고 싶은데 연구원을 뽑고 싶은데 지원자가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 세계 이 SMR이라고 하는 소형 모듈 원전을 갖다가 그 전에 전 세계에서 이 특허를 인정해주고 이걸로 개발해도 된다라고 하는 스마트 원전을 먼저 개발했어요. 그런데 이 원전을 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우리나라에 적용하지 않다 보니까 그 연구원들이 독일로 가고 스웨덴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그래서 기술이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단순하게 통계가 대학을 가기 위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취업 그리고 10년 후에 사회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좀 가져와 봤고요. 이제는 대학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시대라는 거를 여러 번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으니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국가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연구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선정되면 월 300에서 400 이상의 돈을 받을 수 있게끔 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물론 교수님을 누굴 만나냐 달라요. 저는 대학원 때 월 150 이상 벌었어요. 그런데 일부 대학원생 중에서 나는 50 받았다, 70 받았다, 80 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 교수님은 우리가 대학원을 지원할 때 첫 번째는 이 교수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미리 조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교수가 평상시에 몇 가지 연구를 하냐를 볼 겁니다. 국책연구원을 한 개 할 때마다 대학원생은 정해진 게 뭐냐면 제가 이걸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국책연구의 석사학위생이 받는 금액이 월 최소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인건비로 적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박사학위생은 200에서 250을 적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교수는 공대 교수는 내 월급 빼고 국책연구라든지 기업연구를 4건 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월 1,000을 벌어요. 월급 말고 1,000만 원을 추가로 더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일하고 있는 석박사 학생들은 거기에 맞게끔 해서 많이 버는 사람은 6, 700도 벌어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연구소에 있는 연구원들은 취업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 평생 거기서 일하면서 월 7, 800을 버니까 그냥 계속 연구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서 좋은 교수 밑에 있는 연구원들은 취업하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서 열심히 경력을 쌓은 다음에 창업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지금 많아졌어요.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가 왜 평균 27월 벌까요? 창업했기 때문에. 요즘 대학에서는 너도 나도 창업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좋은 교수 밑에 가면
괜찮다라는 겁니다. 항상 호불호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원 기간이라든지 어떻게 활용한다라든지 기타 등등 이렇게 소개되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오면요. 그럼 과연 우리 앞으로 미래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의 변화, 업무의 변화, 공간의 변화가 생길 건데요. 첫 번째, 생활의 변화를 갖다 보시면요. 이제는 뭐다고요? 평균의 실존. 그저께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챗 GPT. 요즘 엄청나게 하드가 돼 있어요. 그러나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은 교육적인 하드보다는 그 주식에 투자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00%는 아니겠지만은 아마 50% 이상은 챗 GPT 회사를 투자해서 적게 2배를 벌었니 3배를 벌었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한 회사에 투자했을 때 벌써 2주일 만에 한 달 좀 길게 잡아서 한 달 만에 5배 번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챗 GPT가 인기가 많다라는 것은 평균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 분야를 매우 잘해야지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인공지능이 그만큼 발달할 거기 때문에. 또 데이터가 그만큼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남들이 할 수 있는, 남들이 고만고만하게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가지고 차별성을 못 느낍니다. 그럼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저 강의 때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의대를 가고자 하는 학생이 치매를 연구하고 의대를 가고자 하는 학생이 당뇨를 연구하면 참을성이 없다라고. 왜? 100명 중에 10명 다 그거 연구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뛰어나게 뭔가를 조사하거나 실험을 하지 않는 이상은 고만고만한 학생을 갖다 굳이 면접 와라고 할까요? 그러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제발 남들이 하지 않는 주제를 찾아서 뭔가 탐구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 친구는 뭐지? 궁금한데? 면접 때 한번 봐볼까? 라고 해서 면접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처럼 학종을 준비할 때도 그렇지만 우리가 직장을 선택하는 거나 이런 걸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선택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안전한 생활을 갖다 요구한다. 그래서 진짜로 이런 것들이 최근 초중에서는 많이 나타나요. 야, 야, 굳이 많이 배우고 힘들게 했는데 이렇게 죽어버리니까 속상하다, 힘들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진짜 네 하고 싶은 거 해. 라고 하면서 최근 추세가 뭐냐면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 부류와 공부를 안 시키는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즐겁게 놀고 주말마다 캠핑 가고 여행 가고 이런 사람들 있어요. 아닐 것 같죠? 정말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학력이 중학교 1학년 때 학력 격차가 정말 극과 극이에요. 왜? 초등학교 때 미친 듯이 공부시켜가지고 나는 의대를 보내겠어. 나는 어디를 보내겠어. 라고 하는 친구들이 미친 듯이 공부를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야 학교 공부만 해. 뭐 그렇게 힘들게 살려고 해. 내가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 네 물려줄게. 내가 너 한 명밖에 없는데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을 거야. 뭐 그렇게까지 빡세게 공부하려고 생각하지 마. 최근 그런 사람 상담해봤다니까요. 아닐 것 같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이 자식에 대한 아직도 욕심이 많으니까 지금 강의를 듣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부모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콘텐츠를 통해서 새로운 지식들을 얻으려고 하는 경향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친환경적인 거에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생활의 패턴의 변화를 보고 그러면 내가 이와 관련된 쪽으로 뭔가 사업을 하면 돈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내가 대학을 나오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시나리오를 갖다 인공지능이 작성하게끔 해가지고 그 시나리오를 이용해서 영화와 콘텐츠, 그다음에 뭐 웹툰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건물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 중에서 이모티콘 작가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졌어요. 그래서 하나의 이모티콘이 빵 터지면 1년에 1억 이상 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친환경적인 그런 소재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한 연구들도 생각보다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보면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뭔가 내가 사업적인 모델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업무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이제 많이 풀려가지고 원격에서 이렇게 나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오려다 보니까 부담감이 생겼대요. 그래서 사람들을 좀 최소하게 만들려고 칸막이를 좀 높여놨대요. 그래서
그냥 고개를 돌리더라도 옆 사람이 보이지 않게끔 뭐 그런 식으로 변화가 생기거나 또는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해서 꼭 회사 안 나와도 돼. 너희 집 근처에 어, 회사 업무를 볼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둘 테니까 그곳에 와서 일해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도입하는 그런 시대도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아이들이 일할 때에는 지금처럼 꼭 직장을 나가서 일하는 시대일까요? 저는 그러진 않을 거라는 겁니다. 최소한 하이브리드라든지 또는 워크스테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훨씬 더 많아지고요. 지금 의대에서도 논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코로나 때 원격 진료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뭐냐면 원격 진료를 도입해야 되겠다라는 지금 여러 가지 의논들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뿐만 아니라 뭐냐면 약 배송 시스템에 대한 연구들도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보시면 그게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 사회가 더 빠르게 많이 변화가 될 거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간의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공간의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지금 이제 도시에서도 이제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서울에서도 점점점 폐교가 많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 서울의 집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서울에 못 살아. 그러니까 서울의 위성도시에 살다 보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중학교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면에 위성도시에서는 뭐예요? 초등학생들이 많아지게 된다. 그래서 그럼 당연히 그 지역 적으로 뭔가 그런 주택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뀌어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 실버타운도 좀 좋은 실버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예약하더라도 3년 이내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달라졌다는 거죠. 일본이 지금 현재 뭐 하고 있냐면 폐교가 된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갖다 실버타운으로 바꾸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머지않았다라고 합니다. 원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디 살아야 돼요? 도심에 살아야 돼요. 왜? 그 아플 일이 많을 거니까. 그러니까 도심지에 있는 학교가 매우 좋은 실버타운이 될 수 있는 입지적인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의 변화도 생기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지역은 인구수가 너무나 줄어드니까 우리가 시를 군으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뭐라고요? 교도소를 갖다가 추진해서 우리 지역에 교도소를 갖고 돼요. 그럼 교도소 인구수만큼 늘어나게 되는 이런 것도 고민한다는 겁니다. 시에서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 그다음에 가상현실을 도입해서 가상현실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많이 변화가 생기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뭐 에듀테크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맞춤형 수업이라든지 개별화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엄청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런 어플이라든지 그런 시스템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고 이걸 우리나라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 만들었던 것은 지금 이제 동남아시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수출이 돼서 생각보다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은 그런 쪽에 또 새로운 길이 있다라는 것들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야에 어떤 것들을 정부에서 더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지 이게 뭐냐면 탐구 취재가 돼요. 각 분야별로 어떤 것들이 지금 현재 미래 먹거리가 되고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보면 그러면 내 자녀가 뭐에 관심이 있는데 메타버스에 관심이 있는데 그럼 메타버스 중에서는 뭐에 여기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탐구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겠구나라는 겁니다. 왜? 지금 국가에서 밀고 있어요. 물론 그 전에도 이러한 내용들을 본 사람도 있겠지만은 지금 이걸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다는 것은 이게 앞으로 2, 3년 후면 사회 저변에 많이 적용돼서 활용하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들을 갖다 탐구주제로 삼게 되면 내 아이가 고3 때 면접을 볼 때 그게 사회에 많이 적용되다 보니까 너는 왜 이때부터 관심을 가졌어? 라는 면접 질문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친구보다 1, 2년 조금이라도 빨리 관련된 이런 지식들을 쌓으면 관련된 일을 하는데 또는 면접을 보는데 뭐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각 분야별로 이렇게 특화시켜서
그게 따라서 이렇게 총 12개의 트렌드를 도출했고요. 그 트렌드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아야 될 내용들을 갖다 이렇게 소개를 했으니 요거는 시간 관계상 자료로 올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부에서는 배경은 어떻고 앞으로 예상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뭘 더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를 이렇게 다 파악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 놓았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어보니까 되게 빅데이터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더니 별로 그런 거 얘기하지 않고 지 얘기만 하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다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걸 지금 이러한 것들을 뽑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데이터를 단순하게 데이터적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접목해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앞으로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데이터 분석이라. 그래서 이걸 알고 학과를 선택하고 대학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지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예전처럼 직업 보기 좋더라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미래 먹거리를 지역마다 분산시켰고 그럼 내 자녀가 하고 싶은 진로가 무엇이면 상대적으로 성적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에 따라서 대학을 따르게 가야 한다는 또는 저는 그거보다는 가장 적어도 차라리 저는 3대가 미치는 애매하게 공부할 바에는 전 전문대 가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취업 잘 되는. 뭐 저는 저희 조카도 전문대를 보냈고요. 지금 연봉 7천이 넘어요. 3년 차인데. 전문대에 나와서 대기업을 들어가는데 생산직에서 일하는데 3년 차인데 연봉이 7천이 넘어요. 한 7년 차 되면 의사만큼 돈을 벌 거예요. 연봉 1억이 넘을 거니까. 아이들은 돈 많은 걸 원한대요. 그런데 부모들은 생산성이 싫대요. 편하게 일하기를 원한대요. 요즘 생산직이 힘들게 일하는 사람은 전 본 적이 없어요. 힘든 거는 협력직이 다 하고요. 대기업의 생산직은 모니터 보고 있어요. 삐 고장나면 이렇게 버튼만 눌러줘요. 컴퓨터로 수리하고 있어요. 요즘 생산직이 얼마만큼 달라던지를 좀 확인하셔야 되는데 도대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내 동기들, 내 친구들이 생산직에서 일해서 뭐 독극물 마셔가지고 안 걸려서 죽었다는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기업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막연하게 옛날 지식으로 생산직은 힘들고 어렵고 그런 곳이라고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달라졌다는 것을 좀 인식하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통계에 관련된 직접 합격한 사례들을 보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수연님. 네. 네. 너무 또 머리 아프시죠? 그죠? 네, 앞에 얘기를 들으니까. 자, 그래도 저희들이 상담하는 친구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의학 계열이에요. 네, 그 친구들이 자기의 꿈을 위해서 노력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는 목표만 정확하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뭐 인구수가 줄면은 전체적으로 다 힘든 거는 마찬가지니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될 거고 오늘의 했던 얘기 중에서는 자, 긍정적인 얘기들만 그대로 듣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학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그대로 데이터를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분석한 내용들이 조금 많아요. 자, 그러면 이 친구가 다양하게 뭐 이게 통계학과를 쓸 수도 있지만은 수학과를 쓰는 친구들도 조금 많고요. 그다음에 뭐 빅데이터 학과라든지 뭐 인공지능 학과라든지 이렇게 조금 많이 쓰면서 여기서 이제는 어떤 프로그램을 썼는지 이제 그것만 조금 추가되는 경우가 조금 많다라는 거죠. 자, 보면은 이렇게 프로그램의 선호도 뭐 조사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해줬고요. 자, 그리고 동아리 활동해 보면 이런 것들은 지역 축제가 있으면은 이제는 괜찮을 거예요. 자, 코로나 되기 전에는 애들이 뭘 많이 했냐면요. 그 지역 축제에 직접 참여해서 이렇게 부스 같은 경우도 만드는 경우도 조금 많았어요. 이렇게 자기네들이 동아리에서 연구한 거나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게끔. 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조금 많았거든요. 자, 많으니까 그런 것들도 괜찮을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축제 단순히 가니까 몇 개 먹거리 그 체험에서 그치더라. 자, 그것보다도 다양한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좀 더 많은 체험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자기가 이제 체험 활동을 했으면 거기에 특산품을 활용한 것들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겠냐라고 이렇게 설문도 조금 많이 해놨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설문을 하는데 정확한 인원수를 체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설문을 하면은 이제 예전에 이제 봤던 선행 연구에 설문이 되어져 있는 경우도 조금 많아요. 비슷한 거. 그러면은 우리 지역 축제면 다른 지역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거를 연구한 뭐 석사분들이 계셨네, 대학에서 이런 연구를 했네라고 하면 그거에 차이가 날 수도 있거든요. 자, 그거는 학생들이 제일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얼마만큼의 인원수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도 조금 많고요. 자, 그다음에 자, 특별 활동에서 했던 거 이거 지금 애들이 연구를 조금 많이 하는 그쪽에 하나예요. 왜냐면 우리 사과랑 배랑 같이 나눠요. 그러면 게 있잖아요. 정말 빨리 맛있어지죠. 자, 맛있어지는 거에서 넘어가서 금방 썩어버려요. 이제 허물허물해지겠죠. 자, 그걸 썩어주면은 이제 그런 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거를 이제 이 친구는 탐구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에틸렌 가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자,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다 익은 뭐 배나 귤이나 이런 거를 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유통기간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게 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전체적으로 맛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 그럼 에틸렌 가스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포장을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탐구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는 다른 친구들을 많이 했다면은 식품공학과 갈 친구는 그쪽에 초점을 조금 맞추면 되고요. 아닌 친구들 같은 경우는 통계학과를 갈 친구는 이게 통계치에 어떻게 분석이 되는지 자기가 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해주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자, 이게 정유일 소장님이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진로가 같은 애들끼리 좀 뭔지 하지 말라고. 자, 진로가 다른 애들끼리 이렇게 한다라면 이게 자료 자체가 풍부해진다는 거죠. 이게 보고서 자체가 이론적인 부분들도 풍부해지고 이게 통계치들도 더 좋아진다라는 거 이것들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금방 이제 3월 달이에요. 3월 달이면 이제 동아리를 선택을 하겠죠. 자, 그러면 어느 정도 학급에서도 몇 명 정도 모아서 이렇게 또 이제는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자, 그 경우에 그렇게 해주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자, 이거 2학년 때 했던 동아리 활동은 지금 사례들을 저희들 많이 얘기했던 부분들이에요. 자, 이 친구는 여학생이에요. 여학생이거든요. 그래서 10대 청소년들 중심으로 해서 아르바이트 실태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자기 학교 학생들 했겠죠. 50명 정도를 했더니만 선행 연구랑 이게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겠죠. 선행 연구는 인원수가 더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연구지나 이렇게 논문 보면 그래놔요. 뭐 10대, 20대, 30대 나눠놓고요. 남녀를 나눠놓고 그래가지고 그 통계치를 분석을 하고 그걸 정리하는 결과들이 좀 많잖아요. 자, 거기서 오류가 생겼다라는 걸 학생이 알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선행 연구랑 달라? 뭐 우리는 이럴 수도 있어. 거기서 이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자, 이런 것들을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한다라는 거죠. 확인하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는 여학생만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된 것 같아. 자, 그러면 남학생하고 섞어서 우리가 탐구를 한번 해볼까? 라고 했더니만 이제 거기에 대한 오차가 조금은 줄더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요. 학생들이 제일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뭔가를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거 뭐 실태 조사해봤자 이게 뭐 얼마만큼 이제 풍부하겠어요. 그건 아니겠죠. 자, 그런데도 자기네를 탐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이런 조사를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자, 이거는 사회 뭐 과제 탐구 여기서 이제 그대로 기본적으로 배워주는 방법들이거든요. 그것들을 진로 활동에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하고 있는 활동들이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저희들이 다 얘기했던 내용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은 적혀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아리 활동에 보면 이거 지역 축제 하면은 생각날 수 있는 그런 먹거리나 체험들을 조금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공간도 조금만 넓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거를 시 홈페이지에 건의를 하는 열정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시 홈페이지에 이렇게 건의라는 친구들이 조금은 많아져요. 저희들이
아직까지 진로 로드맵 TV에서는 저희들이 서울대 의대생의 학생부로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활용을 많이 안 했는데, 다른데 저희들이 강의를 가면서는 그걸 활용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친구도 문제점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시에도 홈페이지에도 건의를 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시에서 건의를 하고 이런 거는 사실 여기 학부모님들이 계시면 우리 애가 그렇게 했어. 근데 우리 학생들에는 그게 없어. 그건 왜냐면은 담당 선생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도 서울대 의대 간 친구도 어떻게 했냐면요. 그걸 홈페이지에 올렸던 그 글을 그대로 캡처를 했어요. 제가 캡처하라고 시켰어요, 솔직히. 저 캡처를 해가지고 담임 선생님한테 보내보라고 했어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시에다가 이런 거를 건의를 했는데 이런 거를 건의하면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럼 담임 선생님 긍정적으로 받아주셨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했던 활동들에 문제 이제 활동을 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 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점을 가지고 건의를 한 내용이니까요. 그런 것들도 그대로 많이 활용해 줄 수 있습니다. 네, 페이지 넘겨주세요. 이건 저희들 앞에 다 얘기했습니다. 여기도 학생들이 지금 현재 많이 하는 게 자기네들의 언어들이죠. 자, 자기네들의 언어 중에서 문제가 생겼던 거 이런 것들도 조사하면 조금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애들의 SNS 대화 내용을 다 정리를 다 하겠죠. 자, 이것들 지금은 저희들이 인공지능을 많이 못 쓰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딱 스캔을 하면은 여기서 맞춤법 틀린 건 어떤 거 신조어는 뭐가 있다, 새로운 언어들을 해서 다 쓸 건데 그걸 못하니까 우선에는 그걸 엑셀화 시켜서 이렇게 통계통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통계청에서 나온 프로그램인데 이거 굉장히 쓰기도 편하고 나중에 이걸 분석을 해서 해놓으면은 발표하기나 이렇게 PPT에도 애들이 많이 넣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열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동그라미를 한번 활용해 보면 좋고요. 이 계열이 아니더라도 설문조사를 해서 내가 조금 더 정리를 잘하고 싶어 하면은 동그라미 프로그램을 그대로 입력화시키면 돼요. 이거는 입력화시키면 되니까 훨씬 더 편하게 쓸 수 있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저희들 세특 확인할게요. 자, 세특을 확인해 주면요. 자, 세특 확인해 주면은 자, 여기에 대한 것들이 그냥 뭐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다양한 내용에 대한 것들을 그대로 다 주어진 것이 다 이렇게 보일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보일 거고요. 자, 또 이런 것들도 있어요. 학생들이 홍보를 많이 해야지만 이제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홍보를 많이 해야지만 이렇게 미국 플라이데이 기사 보면 이거는 진짜 홍보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도 활용을 해서 조금 많이 쓰고 있는데 홍보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거야. 자, 근데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기가 이렇게 온라인의 쇼핑몰은 아니고 온라인 이제 물건을 판매하는 그런 데서 들어가서 이제는 그 물건에 대해서 간단한 내용들만 딱 줬어요. 주고 나서 이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오픈톡으로 들어오세요. 하지만 이 오픈톡은 20명밖에 받지 않습니다라는 거를 그대로 올렸어요. 자, 그리고 났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니까는 이것도 홍보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계속 만약에 노출을 많이 시키는 것보다는 이거는 뭐 우리가 명품처럼 조금밖에 없어. 이거는 20명한테만 공개할 거야. 라고 했던 사례들도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도 그대로 많이 써주고요. 그 다음에 학률과 통계에서 이렇게 스포츠 기록 분석하는 내용들. 자, 요거는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해 줬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그때는 야구였죠. 자, 야구 게임을 가지고 자, 지금 피타고라스 분석을 그대로 해줬죠. 자, 그걸 분석을 해서 했던 내용들. 이렇게 다양하게, 그러니까는 저희들이 보면은 이거예요. 지금 비슷비슷한 내용이 이 친구, 뭐 이렇게 수교과를 갔던 친구도 이와 비슷한 활동을 했고요. 학동에서.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도 비슷한 활동을 하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너무 다른 데서 주제를 잡지 말고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 이렇게 재미있는 데서 주제를 찾아줘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 문제에서 이런 당부들 그대로 진행해 나가고요. 네, 넘겨 주세요. 그리고 많이 우리가 쓰는 내용들이 지금 여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라스파이렉스 식하고 퍼셀 식하고 이거를 가지고 물가 지수를 계산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거를
이거를 어떻게 학생들이 쓰냐면요. 라면 가격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자, 그 라면 가격 진짜 많이 올랐어요. 뭐 밀가루부터 학생들이 관심 있는 거 이거 라면, 컵라면 이런 걸 가지고 비교를 하더라고요. 자, 이걸 비교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이런 장단점 정도를 보고 이걸 가지고 피셔식이라는 게 또 하나 더 있어요. 자, 이 두 식이 나온 걸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학생들이 많이 쓰는 산술 기하 평균을 통계에서 배우거든요. 자, 통계에서 배우고 그다음에 1학년 수학 때 그걸 배워요. 자, 그걸 활용해서도 많이 쓸 수 있고요. 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정폭 도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만약에 맨홀 같은 뚜껑들이 정사각형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뚜껑도 다 빠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차들이 가거나 이럴 때 사실 우리 충격 굉장해요. 그리고 뭐 우리 수소차는 괜찮겠지만 화물차들은 충격이 굉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충격에 의해서 그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 고정을 시킬 수는 없거든. 움직일 수도 있으면은 이게 정폭 도형이 아니면은 그게 맨홀 뚜껑이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봤는데 대각선으로는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들어가다 보면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맨홀 뚜껑 자체가 정폭 도형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원 말고도 정폭 도형이 뭐가 있냐면요. 많이 보일 수 있는 게 기타를 치시는 분은 그 피스 쓰시잖아요. 피스인데 통은 아니에요. 통은 아니고 삼각형에서 좀 동그란 부분들이 더 들어가요. 만약에 그렇게 만들어서 그 종이를 그대로 우리가 오려내죠. 오려내서 이걸 넣으면은 그거는 안 들어가요. 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뚜껑을 조금만 작게 하면 그거는 다 안 들어간다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탐구를 계속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어 봤다는 거죠. 자, 이런 것도 그대로 진행을 해가지고 나갔고요. 예. 그다음에 뭐 멘토 멘티 활동은 다 하는 활동이고 그리고 한참 이때였을 거예요. 가짜 뉴스들이 연예인 얼굴에서 연예인이 직접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짜 뉴스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문제가 조금 많이 됐던 거예요. 자, 이렇게 아까도 지금 앞에서 설명이 조금 길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이제 이런 데이터는 뭐냐면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 도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 저런 문제가 있어. 자, 저런 문제가 있으면 자, 저런 데이터들이 계속 많이 쌓이면은 문제가 생기겠네. 자,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한 거죠. 자, 그리고 학생들이 그것도 얘기해요. 연예인 얼굴들을 합성시키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자, 합성시키면 그게 합성이 된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한 것들을 보면서 TOF 카메라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 많이 가져줘요. 자, 이 TOF 카메라가 뭐라고 보면 되냐면 우리가 고속도로 같은 데 다니면은 이제 속도 측정하죠. 자, 그것도 다들 뭐냐면 TOF 카메라가 기반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이거는 모두 거리까지 우리가 빛을 쏘면 다시 돌아오잖아요. 자, 그것처럼 거리까지도 다 계산을 다 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도 이걸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문제점까지 다 해결을 했다.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은 다 했는 네, 넘어가셔도 될 거예요. 자, 이래서 자, 지금 자율활동에 보면 학교 폭력 예방 교육. 자, 이거는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문제가 되다 보니까는 또 특히나 자기 친구가 이런 거를 당한 경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많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화면 인식 기술하고 자, 그다음에 가능한 곳에 CCTV를 많이 설치해가지고 그것을 예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줬다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돼도요. 예방이 잘 안 돼요. 사실. 이게 진짜 제가 상담했던 친구 하나는 이렇게 정말 학교 폭력 때문에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별로 이걸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다 사과를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했어야 하는데 그 당사자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제 이런 경우도 너무 많아서 제가 이제 차라리 전학을 시켰던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진로 활동에서도 지금 내 데이터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 게 이제 하죠. 자, 지금 현재는 우리는 정보의 바다, 데이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걸 자기가 원하는 걸 뽑아낼 수 있는 능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게 우리 어디다? 앞에서 설명을 정 소장님이 다 해주셨죠? 자, 거기서 자기가 필요한 데이터 막 다양한 지금 저희들 나중에 자료가 올라갈 건데 이제 다양한 연구들에 대한 것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모든 거를 다 보실 필요는 없어요. 거기서 필요한 데이터만 인식할 수 있는 내용들도 필요해 주겠죠? 그래서 이 학생부를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학과를 써도 돼요. 또는 데이터 분석학과를 써도 돼요. 그리고 수학과를 써도 돼요. 그랬을 때 나는 조금이라도 대학을 높이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수학과를 쓸 경우에는 대학이 좀 더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말 수학과는 수학에 관련된 내용만 쓸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수학이 도구예요. 이걸 이용해서 사회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걸 수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수학과를 합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3점대인데도 불구하고 인솔을 하고 싶어? 그럼 수학과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적당히 조율하면 될 것이지 뭐 이 생기면은 데이터 분석만 쓸 수 있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수학과나 데이터 분석학과나 인공지능학과를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특히나 수학과들이 예전처럼 맨날 그런 증명들 만 하는 게 아니에요. 1이 0보다 크다라는 증명을 하나 할 때 1시간에 그걸 증명을 못 하세요. 교수님들도. 자, 그걸 못 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2시간에 걸친 증명을 했는데 요즘은 그런 거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하고는 다르거든요. 자, 그래서 수학과를 간 친구들도 이렇게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통계치에 대한 내용들, 컴퓨터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조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네, 자, 수학원에서 학생들이 제일 많이 쓰는 주제 중에 하나가 삼각함수의 이런 주기성에 대해서, 파동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 노이즈 캔슬링도 너무 많이 보셨죠. 자, 이 노이즈 캔슬링에 자, 이렇게 서로가 이제는 소리가 사라지는 자, 그 주기의 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조금은 많이 있어져 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주기가 어떻게 달라져지면은 사인하고 코사인이 합쳐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주기에 대해서 어떤 주기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이제 최대 공약수하고 최소 공배수를 활용해 주는 방법들도 좋을 거예요. 자, 그리고 수투에서도 이 얘가 내용을 많이 하는 네. 이 내용을 지금 요즘 전기 자동차에서도 노이즈 캔슬링을 적용하고 있어요. 너무 엔진이 조용하다 보니까 바닥 소음이 심해서 바닥 소음을 제거하고자 전기 자동차에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적용해가지고 소음을 해소시키는 고급 전기 자동차가 나왔고요. 하다못해 잠수함에서도 그 디젤 연료를 사용하다 보면 그 디젤 연료에 의해서 다른 잠수함에게 노출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노이즈 캔슬링을 이용해서 잠수함이 다른 잠수함에게 들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별도로 발송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외국의 배나 잠수함에 잡히지 않게끔 해서 세계적으로 좋은 성과를 냈었던 이유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 기술을 어디에 활용해야 따라서 해양공학, 조선공학, 자동차공학 이런 데 다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는 풍력발전소가 많은 데는 생각보다 풍력발전소가 시끄러워요. 그래서 이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이걸 갖다 일부러 또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어떤 분야에 활용하냐에 따라서 이게 수학적으로도 적용이 될 수 있지만은 공학적으로도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관점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접근할 수 있는 탐구의 방법이 달라진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수트에서 많이 쓰고 있는 미적분에 대한 내용들이죠. 자, 우리가 이제 곡선, 이제 도로에서 이제 직선 도로로 가거나, 자, 직선 도로에서 곡선 도로로 갔을 때 안정하게 주행할 수 있는 각도들. 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는 연구를 하는 친구들이 조금 많다라는 거죠. 자, 그때 속도가 어느 정도 되면 좋을지에 대한 것들을 다들 이제는 그 그래프를 그려서 분석을 다 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분석을 다 해서 표현해 주는 것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앞에서도 얘기했죠. 자, 지금 단속 카메라를
이제 어떻게 쓰면은 되어져 주고, 자,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도가 얼마만큼일 때 어디서부터 이제는 브레이크를 밟는 게 더 유리한지, 자, 이런 거에 대한 것들도 학생들이 생각보다 이런 것도 분석을 많이 해요. 친구는 그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곡선으로 돌 때는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똑같은 곡선이면 한쪽 차선이 조금 더 어떻게 되냐면은 도로가 더 짧아지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죠. 자, 그거를 그렇게 되면은 시간당 얼마만큼 우리 도로들이 짧아질지에 대해서 그 곡선을 여러 개의 곡선을 놓고 그거를 활용해서 봤던 방법들. 자,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도로가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갔으면은 이제는 여기에 사고도 조금 덜 나고 속도도 이게 길이도 짧아질 수 있다는 거. 학생들이 그런 것도 도시공학과 친구들은 그런 것도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을 많이 해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굉장히 이런 거를 자기 혼자 그려보고 많이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정보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지금 정보 수업들도 학생들이 1학년 때 듣는 친구들도 있고 2학년 때 듣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것들은 저는 그래요. 이거는 그냥 진로에 상관없이 들어줘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을 쓰기는 써요. 쓰기는 쓰는데 여기서는 그냥 그 파이썬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정도거든요. 학생들이 제일 많이 쓰기가 쉬운 게 파이썬 프로그램이야. 파이썬 프로그램의 C나 자바나 이런 거는 제가 프로그램을 다 짰어요. 짰죠? 오류가 생겼죠. 그럼 그 오류를 이제는 조금 이제 컴퓨터가 조금 찾아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찾아내는데 예전에 그걸 한 줄을 다 체크를 다 했었어요. 근데 파이썬은 그 체크가 안 되는 부분이 그대로 뜨게 잘 떠요. 잘 뜨기 때문에 학생들이 생각보다 편하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고 나서 근데 이제 이게 뭐가 되냐면 여러 번 이제 저장을 하더라도 이제 앞에 데이터들이 이제는 없어지고 마지막 저장값만 이게 남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것보다도 이제 여러 개의 저장을 할 수 있는 거, 우리 엑셀을 많이 또 이걸 활용을 해서 쓰겠죠. 엑셀을 쓰는 방법들까지도 얘기를 해줬죠. 네. GIA 기술 이거는 뭐냐면 딥페이크 기술이라고 보면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인간의 이미지를 그대로 여기에 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자, 그렇다라면은 여기 설명하면서 뭐냐면은 지도학습은 그거예요. 우리가 줄 때도 답을 줘버리는 거야. 답을 주고 나서 거기서 이제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비슷한 답이 있으니까 그거와 비슷한 데이터를 모으겠죠. 자,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뭐냐면 답이 없는 것들, 이제 다양한 데이터만 많다라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 이렇게 얘기해 준 거고요. 자, 이제 칼캐치 앱들도 학생들이 이것도 조금 많이 쓰고 애들이 활용을 하면 굉장히 재밌어요. 자,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사진이나 영상이 위조된 것들이 있어요. 자, 이 위조된 것들이 있거든요. 자, 위조된 것들을 그대로 이게 스캔해서 보면은 그대로 다 나오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어디다가 많이 활용을 하냐면요. 동아리 축제 같은 경우 똑같은 사진 비슷비슷하죠, 그죠? 비슷비슷한 사진을 자기네들이 하나는 위조를 시키겠죠. 자, 그래서 어떤 게 뭐 위조된 건지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뭐 이렇게 게임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학생들이 조금 많이 활용을 해줄 수 있습니다. 네. 자, 예, 여기 이제 탐구 주제는 여기에 이제 다 주어져 있는 게 이게 저희들이 지금 탐구 주제를 또 다르게 지금 재구성을 하고 있잖아요. 자, 재구성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제가 하루는 너무 이게 탐구 주제가 이게 라인이 안 맞는 거예요. 너무 잘 안 돼가지고 탐구 주제가 우리 책에 지금 저희들이 책이 4권이 지금 나올 거예요. 한 권이 이제 마무리 작업이 들어갔는데 4권이 나오는데 이 탐구 주제가 거의 700~800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 아시나요, 소장님? 좀 네. 놀랐습니다. 자, 이런 주제들이 지금 700~800개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혹시나 이 책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보면 내가 빅데이터 학과야. 그러면 빅데이터 학과에 대한 탐구 주제만 보지 마세요. 자, 보지 마시고 그 책에 있는 탐구 주제를 다 보시고요. 혹시나 도서관에 다른 계열의 책들도 있으면은 그거는 어떻게 탐구 주제를 찾아놨는지 그것도 전체적으로 보시고 자기가 관심 있는 거를 찾으면 될 것 같아요. 그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한 진짜 700~800개면은
저희들이 학과를 모든 학과를 다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7, 8개 정도 나왔으면 학생들이 탐구 주제 찾는 데는 훨씬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여기도 이제 탐구 주제를, 근데 저희들이 이제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왜 사회과학, 수학, 자, 이렇게 또만 해놨는지,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 국어를 또 약간 또 다룬 학과들도 있어요. 자, 왜들 이것만 다루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사회나 과학이나 수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원이 정리가 조금 되어져 있고 그와 관련된 걸 찾을 수 있는데, 국어는 지문들이 너무 많고요. 영어도 지문이 너무 많아요. 자, 그렇게 할 수 없고, 또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왜 이거 1학년 것만 이래놨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근데 이거를 저희들이 전원 걸다 만들 수도 있어요. 자, 만들 수도 있죠. 그러면 더 재밌는 주제들이 많을 건데, 1학년에서 뭐 1학년 친구는 이걸 활용하면 좋을 거고요. 2학년 친구는 맞아. 1학년 때 이런 내용을 배웠을 때 이런 활용이 좋을 거야. 라는 거를 이 책에서 봤다라면 2학년 때 자기가 배우는 교과에서는 충분히 뭐에 쓰냐면 활용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원하는 인재잖아요. 이걸 저희들 탐구 주제, 뭐 지역별, 월별, 미세먼지 통계를 통한 원인 분석 탐구, 이걸 제목을 해서 그대로 적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했던 많은 탐구들은 저희들 학생들이 했던 탐구들이 조금 많아요. 저희 친구들은 탐구를 정말 많이 해요. 학과별로도 조금 많이 하고 이렇게 창체에서도 조금 많이 하다 보니까 학생부가 조금은 좋은 학생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탐구지를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반기에는 또 다른 책으로 탐구 보고서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그다음에 행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한 책을 책으로 나올 것인지 또는 전자책으로 나올 것인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마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안 그런 했으면 책, 좋겠어요. 저 어제 한 페이지 하는데 3시간. 그래서 저는 소리들만 쓰고 이거 공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 어제 한 페이지 하는데 3시간 걸렸습니다. A4 용지 한 페이지예요. 그게 B5도 아니고 B4 다른 크기도 아니고요. 이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게. 자, 그러면은 학생들이 조금은 저희들은 학생들한테 좀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싶어요. 좀 더 쉽게 자기가 생각했던 거를 구현할 수 있게끔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올 하반기는 조금 더 기대되는 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2,200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선호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자 BC 카드에서 소비자들이 언제 어떤 요일에 몇 시에 어떤 물건들이 많이 판매되고 있는지를 별도로 조사한 책이 있습니다.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 방법들도 알아볼 수 있고요. 또는 이런 다양한 것들을 조합을 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데도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많은 데이터가 있으면 무조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데이터보다는 그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값을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는 아이들이 미국에는 대학 시험을 볼 때 패드를 들고 들어가요. 그리고 내가 머릿속에 많이 들어있냐 이 지식을 하는 게 아니라 자료를 그냥 주고 그걸 이용해서 너가 남과 다르게 창의적으로 답안을 도출해낼 수 있냐 없냐로 시험 평가를 하고 있다. 이게 고교학점 제가 완전 시행되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구조로 변화될 수 있는 확률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와 연계된 내용으로 IB 교육과정에서 그와 같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라든지 대구라든지 그다음에 뭐 삼성고등학교, 그다음 경기예고 이런 데에서는 지금 현재 IB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IB 과정이 생각보다 진행해왔더니 너무 만족도가 좋아. 그리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데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키우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갖다 적극적으로 지금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아이들이 정보를 찾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기를 못한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지도를 하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이런 기술들을 좀 잘 활용해서 탐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나중에 다른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또는 직장생활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친구들이 이렇게 공부했던 것들이 대학생에 올라갔을 때 장학금 받았다 아니면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갈 수 있었다 이렇게 연락도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꼭 해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데이터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 그럼 떠오르는 게 아마존이랄 겁니다.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람들 지역에 따라서 어떤 물건이 많이 선호되는지를 미리 예측하고 그 지역과 가장 가까운 물류센터에 그 물건을 미리 갖다 놔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만에 배송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데이터 분석을 하지 않으면 하루 만에 배송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땅덩어리가 작지 않기 때문에 그 넓은 지역에서 하루 만에 배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그만큼 활용을 잘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마존이 이렇게 물류 사업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영업이익의 70%를 뭘로 번다고요? 클라우드 사업을 통해서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WS라고 하는 클라우드를 통해서 아마존은 가장 많은 영업이익을 얻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지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해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AWS를 생각보다 많이 적용을 하고 있어요. 물론 대기업에서는 자체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에서는 이 AWS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왜? 내가 쓴 만큼만 돈을 내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별도로 늘릴 필요도 없어요. 많이 이용하면 저절로 늘어나서 많은 용량을 쓰게 하고 그러면 그만큼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왔으니까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만큼 사용할 만큼 요금을 낼 수 있게끔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기업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직접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력이 있어서 생각보다 많은 인기를 얻어서 매출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존이 이렇게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해가지고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뭐 또 진행하고 있냐면 미래 먹거리인 헬스케어 산업도. 그래서 아마존은 자체적으로 뭐가 있냐면 본격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과 그다음에 약을 배송해 줄 수 있는 온라인 약국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꾸준히 먹어야 되는 약을 갖다가 일주일 단위로 발송을 해줘요. 그래서 약을 갖다 우리 요즘 병원 가면 부모님들 모시고 있거나 그런 분들 보시면 병원에 가면 3개월치 약을 지어줘요. 그래서 약을 먹다가 중간에 잊어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약이 없다, 또 받아갖고 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얘들은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일주일마다 배송해 주니까. 그리고 중간중간 원격 진료를 통해서 약을 변경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3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아무 이상이 없으면 그 약을 그대로 먹어야 되겠지만 중간에 호전이 될 수도 있고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약을 갖다 바꿔야 되는데 바로바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약을 바꾸기도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원격 의료를 하게 되면 그 몸 상태에 맞게끔 또 조제한 약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점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게 우리나라 기업도 이미 이게 다 되어 있어요. 의료협회에서만 반대를 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적용이 되지 않는 것뿐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 이런 것들을 서비스를 많이 제공해서 엄청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없어서 우리나라에 적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조사해보고 한국 주제로 삼아볼 필요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스타벅스는 우리는 커피를 파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스타벅스는 데이터 회사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진짜 많은 사람들이 몇 시에 어디 지역에 사는지를 갖다 파악을 하고요. 목 좋은 데는 스타벅스 건물을 갖다 자기 건물로 다 만들어 놨어요. 스타벅스는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 건물이든지 아니면 건물을 빌려 쓰든지. 그래서 그걸로도 뭐예요? 돈을 벌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냐면 맥도날드가 부동산 부자예요. 전 세계 좋은 보고 맥도날드가 건물을 다 샀어요. 그리고 그걸로 돈을 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스타벅스도 그와 같은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해서 가장 좋은 위치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새로운 그런 메뉴를 갖다 선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명 우리는 스타벅스를 갖다 데이터 테크 기업이라고 얘기한다. 단순히 스타벅스가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사람들이 그 스타벅스에 헤어나지 못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데이터를 잘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이화여대에서 심리학과하고 그다음에 사회학과를 나온 여학생이 스타벅스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문과생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사이언티스트가 되다라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직접 그 책을 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좀 확인해 보시면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꼭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이과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과생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좀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알 수 있겠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얼마만큼 많은 정보가 이렇게 유입이 되고 그걸 통해서 새롭게 창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스타벅스가 세운 지역 바로 옆에 커피 회사를 차려서 스타벅스보다 조금 더 싸게 팔아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게 이디야입니다. 우리가 굳이 입지를 별도로 선정하려고 노력하지 않고요. 스타벅스가 입지 선정을 잘 해놨으니까 그 옆에만 세우면 된다. 그럼 스타벅스가 자리가 없으면 이디야로 오게 된다. 그리고 스타벅스보다 500원만 싸게 해도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된다. 이게 이디야를 설립한 목적이었어요. 이처럼 잘 하고 있는 것을 잘 카피해가지고 해도 다음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거. 엄청나게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든지 통계학과라든지 빅데이터를 전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건 과연 뭘까요? 첫 번째는 저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미적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통계학과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학력 통계까지만 배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미적분까지 공부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내가 커리어를 갖다가 얼마만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냐가 달라지는 거고요. 특히 미적분을 공부했다면 인공지능 수학까지 공부하면 더욱더 좋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뭐가 있냐면요. 프로그래밍이라는 과목과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과목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직접 우리 지역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활동도 하게 된다면 남들보다 풍성한 탐구 활동과 그다음에 세특의 내용도 많아지게 되고 내 전공과 관련된 교과목을 더 들었기 때문에 가산점을 받아서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작년에 입시 결과가 명확했어요. 지원학과와 관련된 교과목을 한 과목이라도 들으면 점수를 더 잘 받았고요. 그래서 성적이 낮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좋은 그런 평가를 받아서 합격했던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 심해지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들겠지만 학기 중에 추가적으로 과목을 더 듣는 게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방학에도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배설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렇게 해서 최소 3과목 정도는 충분히 더 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1학년 겨울방학, 2학년 1학기 여름방학, 2학년 2학기 겨울방학 이렇게 3번만 들어도 남들보다 3과목을 더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내가 나는 이쪽에 전공하고 싶었는데 우리 학교에 이게 개설되지 않아서 이런 것들을 들었어 라고 하는 열정을 볼 수가 있어요. 인성적인 평가에 플러스 점수를 받을 수 있고요. 전공 과목을 더 들었기 때문에 전공에서도 점수를 받을 수 있고요. 거기에 점수가 잘 나왔으면 학업 능력에서도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과목을 하나 더 넣는 것이 뭔 얼마나 이득이 되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학업적인 역량이나 진로적인 역량이나 인성적인 역량에서 각각 점수를 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 않았나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학사정관도 그렇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인공지능 수학을 듣기 전에는 미적분을 좀 미리 들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정보 과목도 꼭 들으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인공지능 수학을 지도하는 현직에 있는 선생님께서 얘기하는데 물론 수학이긴 한데 정보를 듣고 그 정보와 수학적인 마인드가 같이 있을 때 인공지능 수학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정보 과목을 미리 듣지 않거나 미적분을 듣지 않았을 때 이 수업을 따라하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계 과정도 좀 잘 지켜서 그런 과목들을 들으면 도움이 많이 됐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아까 얘기하셨던 정보 과목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분석이나 그다음에 빅데이터 분석을 듣기 전에 반드시 들어보셔야 돼요. 안 들으면은 이제 프로그래밍이라든지 빅데이터 분석은 바로 실전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너무 많거든요. 자, 근데 그런 것들을 뭐 중학교 때나 이런 거를 프로그램을 자기가 다루어 봤던 친구들은 쉽게 해결을 할 수 있지만 아닌 친구들은 뭐 누가 들어라 그랬어. 저기 보니까 뭐 정유희 소장이 님이 들으라고 해서 들었는데 이거 도통 모르겠다. 자, 그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정말. 자, 하실 수도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되니까는 그거는 정보 과목을 한번 들어놓은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정보에서는 간단하게 자료 이제는
이렇게 배열이라든지 그 자료들이 이제 컴퓨터상 프로그램상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그러면 그걸 듣기 전에 정보 교과서라도 한번 보고 정보는 간단한 프로그램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거든요. 몇 줄 안 돼요. 그것들을 한 번 정도 활용을 하고 프로그래밍이라든지 빅데이터 분석을 들으시면 돼요. 아니면은 의미가 없는 수업이 그냥 앉아서 있다가 없는 수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사전에 온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곤 하는데 먼저 통계학과라든지 빅데이터 학과를 가는데 이과적인 성향의 아이가 적합한지 문과적인 성향의 아이가 적합한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사실 수학적인 역량은 굉장히 좋아야 돼요. 자, 그 친구가. 하지만은, 자, 이 통계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렇죠. 이게 인문학적 소양들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유리하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는 이제 이런 친구들은 한 3대 7 정도? 이제는 인문학적 소양 3 정도는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될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네. 공학 계열도 마찬가지고 의학 계열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도 자, 문제는 싹 다 우리 삶의 문제들이에요. 자,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까지도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근데 무조건 수학은 잘해야 돼요. 네. 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과적으로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저는 사탐을 한 2과목 정도 더 들어서 혹시나 문과 쪽 통계학과를 쓸 때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요즘은 문이과 통합이 되다 보니까 난 이과 수업을 들었지만은 문과 쪽 통계학과를 썼을 때 문과 쪽 학생들이 미적분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점수를 더 가산점 받아서 합격한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려한다라면 이과에서 수학적 능력만 뛰어나다면 미적분이라든지 인공지능 수학이라든지 기타 등등까지 다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문과대학을 원서 쓸 때 도움이 된다. 대표적으로 고려대원 통계학과는 문과 쪽이다. 라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이 있어서 마이크 켜셨나요? 네. 네, 질문하실 분 마이크 바로 켜고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채팅방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네. 네. 질문 없으시면은 자, 다음 주 저희들 강의는 이제는 자,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어요. 자, 생명공학에 관련된 거, 바이오 쪽에 이제 관련된 부분들이 들어가거든요. 자, 그러면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의학 계열 친구들도 많이 들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로가 진짜 생명공학이다, 바이오 계열이다, 자, 이런 친구들 같이 들으면은 좋고요. 자, 그리고 자, 활용을 하실 때, 나는 과학 과목들에 이제 과학 과목이라든지 뭐 융합과학 뭐 이런 것들 과학 과목에 대한 세특들을 조금만 나는 잘 구성하고 싶어. 라는 친구들도 들으면은 이제 배경 지식을 쌓는데 좋을 거거든요. 자,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저희들 바이오 계열에 대한 세특과 탐구 주제를 준비해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네. 네, 저희도 오늘 마무리해도 될까요, 소장님? 네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